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수재학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그 8번째 시간으로 그 십천간, 즉 천간 간합의 성립 원리 분석에 대하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오행에 대해서, 즉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오행, 의행의 음양 말고 또 다른 존재, 음양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인간사 부부지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천간의 5개의 합이 있습니다. 이 합의 성립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 숫자 놀이를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어떤 분들은 사주학 시간에 수학 시간에 다니는데 무슨 놈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머리 아파하는데 자주 보시면 정답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2, 3, 3. 황새가 날아가네요. 4, 5, 6, 8, 10, 12. 그냥 한번 봅시다. 2, 3, 3, 4, 5, 6, 8, 10, 12. 이 숫자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하는 개념 속에서 계속 머릿속에 앞으로 맴돌게 돼야 됩니다. 이 속에는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리와 모든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계셔서 공부하는 학자든 바로 이 숫자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뭡니까? 목화토금수 오행을 분석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시간의 흐름선상에 나타나는 체용의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했죠. 자, 제가 체용, 시간의 흐름선상을 강조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시간의 흐름선상을 가지고 우리가 흐름선상에 나타나는 체용의 관점을 가지고 오행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행의 목에는 이 목은 간목과 을목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병화도 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거죠. 근데 할 수 없이 논리로 증명이 되니까 안 믿을 수 없겠죠. 예, 맞습니다. 오행은 간목과 을목으로 대표가 되지만 사실은 오행의 목은 간목과 을목으로 대표되지만 병화도 목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목을 갑과 을로 판단하는 것만을 놓고 본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관점입니까? 예, 2의 관점이 되고 4의 관점, 8의 관점인 2, 4, 8의 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병화까지 있는 걸로, 즉 갑, 을, 병으로 분석, 3개로 다 분석하는 것은 3, 6, 12 관점, 좀 지나친 오바의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을목과 병화, 실체만 갖고 관찰하는 것을 3, 5, 10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궁리를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지난 시간을 통해서 목에는 이렇게 갑을 병이 있고,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화에는 병, 정, 무가 있고, 그렇죠? 무토가 실제는 화라겠습니다. 진짜 화는 뭐라고요? 정화. 진짜 목은 뭐라고요? 을목. 즉 목의 성정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을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토는 뭡니까? 무, 기, 경. 그러면은 여기서 무기경에서 진짜 토는 기토고요, 그렇죠? 가짜 토는 뭡니까? 무토가 가짜 토입니까? 경금이 가짜 토입니까? 어느 기준에서 바라보느냐입니다. 기운의 기준에서 바라본다면은 무토가 진짜 토고, 결과, 현실의 개념에서 바라본다면은 경금이 진짜 토가 되는 개념인 겁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입니까? 아니면 기운의 세계입니까? 예, 우리 현재는 현실 세계다 보니까 경금이 더 진짜 토처럼 무토보다 더 큰 역할을 해주는 걸로 나타나게 된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목화토금수의 원래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변화되는 개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목화토, 금. 금은 뭡니까? 경금, 그 다음에 신금, 임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임수를 수인 줄 알고 학자를 잘못 알았다고 하면 이 속은 금이기 때문에 아주 큰일 나는 수가 있다.
조심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수는 뭡니까? 수는 자 임수, 계수, 그다음에 또 뭡니까? 예, 간무까지가 수의 실체가 됩니다. 임수 이렇게 큰 물에다가 기토를 이렇게 만났다. 이것을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친다면은 수의 기운이 시작되는 실제는 금이 섞여 있지만서도 이런 임수의 기운과 그냥 순수한 토가 만난 거지만은 물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봅니까? 또 큰 물에 이 흙은 부드러운 흙이다. 음흙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토, 타김 이렇게 해서 사주에 이런 게 이렇게 있으면은 혼탁하다. 왜? 물에다 흙 뿌리면 더 헛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오행이 뭐 다른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증명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걸 얘기해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병화 태양이 이렇게 큰 산을 만났다. 이걸 태양이라고 합니다. 고전에서는. 실제 우리가 볼 때는 병화가 태양입니까? 그렇지 않죠. 화의 시작이죠. 만약에 태양을 굳이 따진다면 병화보다는 정화가 태양이 될 수 있는 거죠. 무토는 큰 흙이 아니라 흙이 시작되는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걸 동산으로 큰 흙이니까 동산으로 보고 해가 뜬다 해서 일출동산, 뭐 태가 언덕 위에 태양이 떠올라서 상당히 좋은 형상이다. 내지는 간목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으면은 쌍목이 이렇게 숲을 이뤘기 때문에 쌍목 이름에서 상당히 그 견고하고 강한 뭐 억경에서도 분투하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 목이 세 개 있으면 더욱더 삼목 위삼, 뭐 큰 산 이렇게 숲을 이뤘다. 큰 나무가 이래서 강건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 전부 다 이렇게 사실 실제 추명해서 틀리냐 맞냐 이런 것들은 논외입니다. 왜? 맞구나 적중되고 적중되지 않고의 개념들은 그 사람의 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 변수에 의해서 논리가 틀리든 맞든 적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적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서도요. 자, 이렇게 고전에서는 그 십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그 십간을 바라보라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 십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십간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십간이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봤듯이 갑을, 병, 정무, 기, 뭐 경신임, 개가 앞에서 10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 십간이죠. 이 십간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주는데요. 자, 봅시다. 또 그림이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이제는 다 알 겁니다. 저도 동그라미 이제 제법 잘 그리죠. 예.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수, 목, 화, 토, 금인데 이제 우리가 십간을 얘기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십간으로 대입을 해봅시다. 십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여기 목이니까 앞에가 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병이 되고요. 정이 되고 무토가 되고 기토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이 되고 신금이 됩니다. 임수와 계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십간, 간합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간합이란 천간이 이렇게 10개의 이렇게 그 천간들이 즉 오행을 나열한 게 천간입니다. 이 10개의 천간들이 각각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인간사의 결혼에 비유할 수 있고 부부지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시간의 흐름의 변화가 아닌 이건 공간적인 변화를 얘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자, 시간의 흐름의 변화가 있고 공간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우리가 내년이 되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것. 우리 애가 자꾸 자라면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가는 이런 변화들은 뭡니까? 예측되어 있는 미래, 즉 상생에 의한 변화, 시간의 흐름선상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배우자를 만난다. 그럼 이때부터 뭡니까? 이건 수직 변화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만남으로써 싹 신분이 또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정이 꾸리면서 차원이 바뀝니다. 합은 차원이 바뀌는 거죠. 즉 혼자 생활하다가 결혼을 한 순간부터 이미 한 차원이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싹 트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천간합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시간의 흐름선상의 변화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공간의 흐름상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시간의 흐름상의 변화를 논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채용의 개념이 시간의 흐름을 논하는 그런 변화였죠.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합, 즉 공간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합에는 어떤 적당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도 있겠죠. 그런데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원칙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밝혀져 있지 않거나 좀 납득이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원운동의 순환론을 통해서 밝혀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합이 뭐가 있나부터 먼저 볼까요? 자, 갑목은 기토를 만남으로써 뭐가 됩니까? 예, 갑기 토로 변한다고 합니다. 즉 인간사 부부들이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때는 그 변화는 나중에 다시 쪼개져도 말입니다. 그 흔적이 쉽게 남서 있습니다. 이세가 있고 뭐 있기 때문에 그 변화는 하늘의 뜻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건데 그걸 쪼갠다고 쪼개지는 부분도 사실은 아닌데 말입니다. 자, 어쨌든 갑목과 기토가 만나서 토의 흐름으로 변했다. 여기 이런 개념입니다. 일단은 자, 그다음에 을목이 이제 순서가 되어 있죠. 을목은 경금과 이렇게 합을 해서 뭐로 변합니까? 금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또 병화가 있죠. 병화는 신금과 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로 변합니까? 예, 수로 변합니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병 다음에 정이죠. 이 순서로 합니다. 정. 정과 임이 이렇게 합해서 정과 임이 합해서 목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무가 개수와 이렇게 합을 하죠. 그래서 뭐로 변합니까? 화로 변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원운동에서 보여주는 목화토금수라는 개념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가 식사하는 과정조차도 목화토금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숟가락을 드는 과정, 시작하는 과정은 목이 되겠죠. 그리고 밥을 막 떠넣고 목이 들어가는 과정은 일단 토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그 밥을 막 채워가는 과정과 그다음에 반찬을 먹어가면서 내지는 밥을 먹다가 이제 그만하는 과정점들에서 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숟가락을 놓는 과정을 금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배 부르다 이제 그만 먹을까 해서 속도가 줄어드는 과정을 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밥 숟가락을 놓자 하는 과정이 금이 되고, 그리고서 그럼 수는 어디입니까? 수는 어디입니까? 밥을 먹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밥상을 차려놓아야 되죠. 이 밥상을 차려놓는 과정이 수가 될 수 있겠죠. 아니 뭐든지 이렇게 목화토금수는 그 흐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흐름, 변화의 흐름을 5단계로 나누는 게 바로 목화토금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목이다, 어떤 부분의 특성이 목이다. 즉, 자,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했다는 뭡니까? 목이죠. 그럼 우리는 뭐를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수의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 화로 간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 토, 금수로 간다. 이것이 시간이 어떻게 됐든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 중에서 목만 알으면은 그 다음은 화토, 금수로 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바로 법칙이 오행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갑기 토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올 때 갑을병정 무기 물을 흘리고 또 기경신임계로 또 흘러갑니다. 자, 이것은 천간의 순서가 되죠. 천간의 순서지만 이 순서로 인해서 합이 됐던 것은 자, 토로 변화를 합니다. 자, 우리가 토를 뭐로 규정했습니까? 이제까지 토는 뭡니까?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변화를 주지 않은 실체가 뭡니까? 바로 토죠. 자기는 뭔가 역할을 잘 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주지 않은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음과 양 중에서 실체를 드러나지 않는 중간자가 없다면 음양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하죠. 음양이 있기 때문에 중간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존재하고 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체는 중간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중간자로 인해서 음양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토가 중간자로서 빠져 약해지면서 나중에 목화 금수가 드러나면서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되는 실체는 항상 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토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갑기가 합을 해서 처음에 변화는 토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토는 또다시 오행의 한 패턴이기 때문에 오행의 순환대로 토생금 금생수의 흐름을 인해서 을경은 금이 되고 병신은 수가 되고 정임은 목이 되고 무게는 화가 되는
어떤 변화의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합이 어떤 원리에서 생겼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를 공부하겠죠. 자, 원칙은 뭡니까? 원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 이 합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몇 번째입니까? 간목에서 볼 때 기토와 합을 하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기를 포함하고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기를 포함해서는 여섯 번째, 자기를 제외해놓고는 다섯 번째. 즉 마주보는 천간과 합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반드시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간목 양간은 을목 기토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을목 음간은 경금과 결합을 하게 돼요. 양간 경금과. 그리고 병화 양간은 뭐와 결합합니까? 이렇게 신금과 즉 음간과 결혼하게 되고 정화 음간은 임수 양간과 결혼하게 되고 무토 즉 양간은 그 계수 뭡니까? 음간과 결혼 즉 합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간목과 토, 목 볼 때 이건 목이요 토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목과 토는 서로 생의 관계, 극의 관계. 예? 생이요? 나무가 흙을 생해준다고요? 예, 아니죠. 목과 토는 이렇게 극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과 금도 극의 관계, 금과 화도 목이 극의 관계, 화와 수도 극의 관계, 토와 수도 어떤 형태든 극의 관계를 띠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합의 어떤 원칙들이 해당이 됩니다.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의학의 경전 고전에서 그 성서처럼 이렇게 그 여겨지는 책인데요. 이 황제내경 소문편에 보면은 그 하늘이 각각 이렇게 검은 하늘, 그다음에 하얀 하늘, 아니면 저 뭡니까 좀 누런 하늘, 금천 누런 하늘, 뭐 단천 하얀 하늘, 창천 파란 하늘, 아니면 소천 흰 하늘, 그다음에 현천 검은 하늘 이렇게 하늘이 각각 5개 이렇게 하늘로 변화가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하늘의 기운들이 자 봅시다. 창천이라는 것은 푸른 창자인데 푸른 하늘이 각각 그 하늘에 이 별자리를 28개 28수라는 별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별자리의 움직임 그 흔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별자리에 지나가는데 그것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간에 대입하면은 이 창천이 뭡니까? 푸른 하늘이 정과 임에 이렇게 정과 임을 끼고서 이렇게 움직이더라. 즉 정과 임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푸른 하늘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정임을 목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단천이라고 합니다. 단천. 단천은 붉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하늘이 무엇입니까? 붉은 하늘은 무토와 계수가 있는 곳을 이렇게 통과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게를 화라고 했다. 그 다음에 금천이라고 하지. 금천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보니까 뭡니까? 갑과 기가 있는 이 부분을 통과하더라. 그래서 뭐라 했다? 토라고 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금천 다음에 목화 갑기 토 금이죠. 예, 소천이나 소천이라고 해서 하얀 하늘에 하얀 기운이 움직였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것이 어떻더라? 을목과 경금이 있는 이 지역을 움직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금이라겠다. 내지는 또 뭡니까? 현천. 검은 하늘이 그 또 뭡니까? 예. 병화와 신금이 있는 지역을 움직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수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전의 황제내경 오운행 대론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황제하고 기백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마찬가지 황제내경에 있는 개념들이 들어가는데요. 자, 진월과 사월 우리가 시간이나 방위를 볼 때 술과 해와 진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지를 볼 때 각각 술에는 강아지하고 뭐 돼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사는 용과 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술과 해나 진과 사를 하늘로 통하고 땅으로 통한 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축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하늘이 기울어졌다
이런 게 하늘이 낮다 보니까 하늘이 낮은 쪽 서북방 동방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유래한 설인데요. 어쨌든 실제 어쨌든 이 수레의 개념이 천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사의 개념을 지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사, 인간사에 일어난 변화는 지호, 진과 사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진과 사에 어떤 흐름이 흘러갈 때, 즉 진과 사에 붉은 기운이 흘러가면은 이때는 화가 나타나고, 진과 사에 뭐 하얀 기운이 나타나면 금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복잡하지 않게 쉽게 설명한다면은 올해가 을류년입니다. 을류년인데요. 이 을류년을 분석해보면 을류년에 월이 움직이는 배어라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류년의 월이 다시 간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요. 을류년의 그 간지는 진월과 사월에 어떻게 움직이냐면 진월이 경진월이 됩니다. 그리고 사월이 신사월이 됩니다. 이럴 때 경과 신이 바로 금을 의미하거든요. 금을 우리가 을경이 앞에 아까 오합 있죠. 합을 봅시다. 합을 봤을 때 을과 경이 변해서 금으로 변했다겠죠. 을년과 경년은 금이다. 을과 경이 합하면 금이다라는 개념인데, 이것을 다시 가지고 볼 때 올해 을류년에는 금인데, 금이 언제 나타나냐? 진월과 사월에는 이렇게 경진월, 신사월로 나타난다 하는 이런 관점, 즉 진월과 사월에 나타나는 그 흐름으로써 그 합의 논리가 정해진다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하나의 설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을류년 말고 또 봅시다. 을류년 말고 우리가 그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 무게합 화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무년과 실제 개년을 보면은 무년과 개년은 그 진월에 병진월이 됩니다. 이게 실제 만세력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중에 법칙도 나오고요. 무년과 개년은 병진월과 정사월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그 진월과 사월의 화의 기운이 움직이는 것, 즉 진월과 사월에 어떤 기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합이 변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푸른 하늘이 왜 그때 지나갑니까? 진짜 푸른 하늘 지나가는 거 봤습니까? 검증됩니까? 이건 아닌데 황제의 경을 고전으로 무지하게 대단한 경전으로 치는데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더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원칙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원칙 체계가 되는 거고 실제 뭐 이렇게 법칙대로 움직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은요. 자, 지우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설은 하도라는 개념이 있죠. 하도낙서 많이 얘기 들어봤습니다. 하도의 또 수리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본다면은 하도에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이렇게 점을 2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뭡니까? 위는 하나만 넣을까? 이 동서남북을 점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하나 해놓고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럼 6개 하고 1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숫자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둘, 2개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개. 이렇게 표현하면 7개하고 2개가 됩니다. 물론 동서는 바뀔 수 있지만 일단 봅시다. 여기다 하나, 둘, 3개에다가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개. 이렇게 점으로서 8개와 그 다음 이쪽에 3개. 이렇게 이 점의 표시를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개, 6개, 2개, 7개.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서쪽에 하나, 둘, 셋, 4개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개에서 9개와 4개.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동서남북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북쪽을 위가 북쪽으로 치고 밑에를 남쪽으로 치고 이쪽을 현재 3개와 8개를 동쪽으로 치고 4개와 9개를 서쪽으로 치는데요. 봅시다. 여기서 북쪽에는 1과 6이 같이 배치해 있죠. 그리고 서쪽에는 4와 9, 이 수리를 볼 때 4개와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3개와 8개가 있고 2개와 7개는 남쪽에 각각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합이 생기냐? 1, 6, 그 다음에 2, 7, 그 다음에 3, 8, 그 다음에 4, 9.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가 있고 이걸 둘러싸고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이 테두리를 치면 즉 테두리에 10개의 점을 배치시키고 가운데 5개의 점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5개와 10개. 이렇게 해서 1과 6이 하나의 조를 이루고
2와 7이 하나의 조를 이루고 3과 8이 하나의 조를 이루고 4와 9가 하나의 조를 이루고 5와 10이 하나의 조를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행의 수리 개념의 또 숫자가 되는 겁니다만 여기서 나온 유래입니다. 유래가. 그런데 이렇게 놓을 때 우리가 천간을 1, 2, 3, 4, 5, 6 순서대로 배우라면은 1번이 뭡니까? 1번이 자 아까 천간 한번 볼까요 앞에? 자 1번이 간목 그렇죠? 1번이 되죠. 1번 을목이 2번 병화가 몇 번? 3번 여기가 정화가 4번 무토가 5번 그 다음에 기토가 6번 경금이 7번 금금이 8번 임수가 9번 계수가 10번 딱 10개가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그 1과 6 자 봅시다. 그럼 1과 6을 지금 우리가 분석했는데 1번은 뭡니까? 1과 6을 보니까 1은 뭐예요? 순서를 때 갑이 1이죠. 갑이 1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뭡니까? 기토가 여섯 번째예요. 그래서 갑기 이렇게 합의하다. 그럼 2는 뭡니까? 2번은 을목이죠. 그럼 일곱 번째는 뭡니까? 경금입니다. 그래서 을경에 이렇게 이렇게 합의하더라. 이 순서대로 칠 때. 그 다음 3번이 뭡니까? 3번은 병입니다. 이거 여덟 번째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정화. 네 번째는 정화 맞죠? 아홉 번째는 임수.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무토. 열 번째는 계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수리에 따라서 수리를 가지고 합이 형성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배치됐습니까? 원리는 뭡니까? 그거는 잘 모르죠. 오늘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서 하도낙서의 그 수리라는 개념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원리에서 그 간합이 천간 오합이 성립돼 있다 하는 것이 현재 고전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것들을 또 다른 관점, 즉 우리가 지금 새롭게 분석하는 그 채용의 관점 혹은 절대와 상대의 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천간 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합이 지금 이런 그 원리들을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천간의 개념은 천간은 기운입니까? 아니면 그 형체를 갖추고 있는 겁니까? 천간은 기운의 흐름입니다. 기의 흐름. 그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5의 개념인 거고 10의 개념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2, 4, 8 개념. 이해하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3은 좀 애매합니다. 3은 지나치게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5, 10 그리고 5인데 지나치게 보는 것. 그건 6, 12 또 이런 개념이 들어가겠죠. 자, 어쨌든 천간은 순수 기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5의 개념에서 시작되고 5의 개념을 음양으로 나눈 것이 10입니다. 즉 그 얘기는 5가 기본이 되고 5를 축소해서 본 것은 2 플러스 알파의 3이 되는 거고 5를 확대해서 본 것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4가 기준이 되고 4를 축소해서 본 건 2가 되고 확대해서 본 것은 4가 되는 겁니다. 분해해서 본 것이죠. 그 얘기는 바로 지금 6이 기본이 되고 뭡니까? 3이 축소해서 본 거고 12가 확대해서 본 것이란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천간은 순수 기운이기 때문에 기운이고 오행의 운동은 자, 목이 토를 극할 때 토도 목을 극합니까? 아니죠. 상극은 그런 상극이 아니고 편극의 과정들이 모여서 즉 일방적인 극의 과정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상극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일방적인 오로지 극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의 의미와 생의 의미는 엄마가 자식한테 일방적으로 도와주듯이 오로지 한쪽 방향으로의 그 주파수가 텔레파시가 되는 것이죠. 한쪽 방향으로 도와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개념 다시 봅시다. 우리요. 가장 큰 개념이 뭡니까? 가장 큰 개념. 큰 개념이 뭘까요? 큰 개념 제일 먼저 보이는 개념. 우리가 제일 먼저 인지되는 것 뭡니까? 양이 먼저 보는 것은 음이 보이는 거죠. 자, 양의 실 자기 자신을 먼저 봅니까? 음을 먼저 봅니까? 예. 바라보는 음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죠. 보이고 그다음 내가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현실 속에서 현재에서 바라보는 세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 개념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즉 그럼 세상 할 때 먼저 보이는 것은 앞에 보이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여기를 봅시다. 자,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에서 이제 뭔가 시작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정해준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시작이 된 거니까 목이 모든 기준이 되죠. 즉 오행으로 기준으로 친다면은 그 목이 되겠고, 그렇죠? 만약에 그 십간으로 기준을 친다면 시작의 시작 개념은 간목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 나타난 것은 을목의 현사로 나타나지만 기준은 간목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혹은 전체적인 목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봅시다. 갑을목을 먼저 우선 오행으로 놓고 봅시다. 오행의 목이 제일 먼저 모방할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배우는 것이 뭡니까? 자, 오행의 목이 바라보는 것은 크게 네 가지죠. 뭡니까? 화, 토, 금, 수 네 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사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먼저 보이는 두 개를 따진다면 뭘까요? 뭐가 먼저 보일까요? 목이? 예, 화나 수보다는 마주 보이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마주 보이는 토와 금을 먼저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만이 아니죠. 일단은 가장 기본은 오입니다. 그러면 오를 음양으로 나는 오행을 음양으로 나는 십간은 쪼개놓고 본 겁니다. 그럼 쪼개놓고 보고 다시 원위치 시켜놓아야겠죠. 야,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모든 것들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까? 절대입니까? 예, 현실이죠. 어떤 기준을 정한 거니까 현실에서 바라보는 것. 어쨌든 실제 오행, 그런데 현실에서 바라보는 거지만 오행 자체에서도, 순수 오행 자체에서도 이렇게 1대 2로 먼저 보이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개념인데 어떤 원칙이 성립합니까? 이걸 봅시다. 목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요. 목은 반드시 서로 마주 보는 거니까 뭡니까? 토하고, 목이 극하는 토하고 목을 극하는 금하고 이렇게 둘이 마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대 1이 어떻게 마주 본다는 겁니까? 대립의 관계로 마주 보는 것이라는 얘기죠. 극과 극의 관계. 이것이 바로 현재 그 오행에서 보이는, 제일 먼저 보이는 어떤 시각의 개념인 겁니다. 목은, 그러면은 목 말고 다른 걸 또 볼까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한번 수를 볼까요? 수는 어떻습니까? 수 역시 마주 보는 것은, 자, 화를 마주 보고 그다음 토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대 2로 마주 보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오행에서 보이는 대로 보이는 상대방과의 그 상관관계가 됩니다. 자, 근데요, 이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1대 2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는 내가 극을 하는 관계와 하나는 나를 제어하는 관계. 우리가 지난번에 생극제화를 가지고 배웠죠. 극은 내가 하는 것이 원래 극인 겁니다. 그리고 제는 나를 이렇게 극하는 게 극이 여기 제죠. 그래서 극과 제의 관계로서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행의 기본적인 흐름인 겁니다. 음과 양은 아까 봅시다. 음과 양은 이것은 마주보는 것이죠. 그게 목이 음일 때 토금은 양이 되는 것이고, 목이 양일 때 토금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음과 양은 뭡니까?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면서 원인과 그 결과가 되는 것처럼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개념이 되죠. 자, 그런데 봅시다. 목이 그 토와 금을 상대한다고 칠 때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볼 때, 자, 하나는 목을 극하는 금이요, 하나는 목이 극하는 이렇게 토가 되는데, 목이 극하고 목을 제하는 이런 토금이 되는데, 목에는 음양으로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간목과 을목이, 이렇게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볼 때 간목은 양입니다. 그리고 을목은 음입니다. 그럼 양의 성정이 동적이고 맹렬한 성정입니까? 맞죠? 예, 음의 성정은 양의 결과니까 약간 정적인 개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념이 양, 실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이 양인 거고, 약간 수렴적인 개념, 즉 양의 결과에서 음이 나오는 거니까 수렴적인 개념이 음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적극적인 개념이 양이고 수렴적인 개념이 음이다. 그러면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이 토와 금을 상대하는데, 하나는 자신이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극을 하는 토가 되고, 하나는 자신을 제어하는 금이 된다고 칠 때, 간목과 을목은 각각 누구를 이렇게 나눠서 상대하겠습니까? 예, 빙고, 그렇죠? 간목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구속받기를 싫어하니까 뭡니까?
자기가 제어하는 토를 향해서 움직이고 팔을 뻗겠죠. 을목 역시 마찬가지. 을목은 수렴적이죠. 참 수렴적이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따라가는 개념이겠죠. 그럼 결국 을목이 금을 상대하고 간목이 토를 상대하는 논리가 성립되죠. 음양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토 역시 분석해 볼까요? 토의 개념에도 역시 양적인 토가 있고 음적인 토가 있죠. 뭡니까? 토에는 무토가 있고 혹시 기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에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죠. 그럼 이것을 요 밑에 다시 토만 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토를 여기 있다고 칠 때 이 토는 뭐를 상대한다고요? 수와 이렇게 목을 상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토의 입장에서 볼 때 토 역시 자기가 극하는 수가 있고 자신을 제어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에도 무토와 기토, 음과 양이 있는데요. 이 양토인 무토는 누구를 상대하려고 하겠습니까? 적극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극하는 수를 상대하려고 할 것인 거고, 음토인 기토는 소극적, 수렴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극하는 목을 상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봅시다. 무토는 수한테 손을 뻗게 될 것인 거고, 기토는 어디로 목한테 기를 뻗게 되죠. 이렇게 손을 뻗게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때 우리가 봅시다. 위에서 목이 상대하는 토와 금 중에서 목은 토를 상대할 때는 목의 양기운인 간목을 뻗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때 목에서 토를 상대하는 간목이 나오는 것과 토에서 다시 밑에 토에서 목을 상대하는 기토가 나와서 서로 만나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토에서는 뭐가 옵니까? 음의 기운인 기토가 오겠죠. 그래서 간목과 기토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금은 어떻습니까? 금에도 경금과 신금이 있고, 금은 역시 목을 상대도 하지만요. 또 뭐를 상대합니까? 금은 목과 화를 상대하죠. 이렇게 화를 상대합니다. 그럼 금 역시 두 곳으로 이렇게 팔을 뻗어서 움직여야 돼. 각각 상대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목으로, 하나는 금으로 팔을 뻗게 되겠죠. 그럼 금은 이때 금에 있는 양기운인 경금은 어디로 갑니까? 양이니까 자기가 갖고 놀기 좋은 목으로 팔을 뻗게 돼 있고, 신금은 음이니까 자기가 수렴적인 개념인 어디입니까? 화로 팔을 뻗게 돼 있죠. 이때 목에서 금으로 팔을 뻗는 목의 음기운인 을목과 금의 양기운인 경금이 만나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금이.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바로 을경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바로 갑기의 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다른 개념 갖고 다시 한번 이번엔 토나 수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이 논리를 친다면은 오행고리에서 어떤 오행 하나가 마주보는 것을 각각 나를 극하는 것과 나를 제어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과 나를 제어하는 것, 이 두 가지. 나중에 사주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재성과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마주 보면서 닮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하나는 극과 하나는 재, 그러니까 극을 받는 것과 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양적인 기운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는 음적인 기운이 움직이게 돼서 서로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합의 논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수하고 화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에는 임수와 양적인 임수와 이 계수가 존재하죠. 이렇게 계수가 있죠. 그리고 자,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죠. 예. 정화가 있고, 그다음에 병화가 있고, 자, 그다음에 토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죠. 예. 자, 이렇게 칠 때 우리가 이 수는 화와 토를 상대합니다. 이 중에서 수가 볼 때 화는 자신이 극을 하는 성정이죠. 자신이 극을 하니까 수에 있는 기운 중에서 양기운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수가 화 쪽으로 뻗어나오게 되어 있는 현상인 거죠. 그리고 수가 극하는, 즉 수를 극하는 토는 강한 양기운이기 때문에
수의 음기운인 계수가 이렇게 뻗어나오는 현상이 됩니다. 그럼 이때 수의 입장에서 볼 때, 화의 입장에서 볼 때 역시 수와 또다시 금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화에서 금은 자신이 극한인 거기 때문에 화의 양간인 병화가 나가게 돼 있고, 화에서 볼 때 수는 자신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수렴적 성분인 소극적인 정화, 음화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화의 음인 정화와 수의 양인 임수가 만나서 정임으로써 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다음 토에서 토 역시 마찬가지, 토는 자신이 극하는 수와 자신을 극하는 목 두 군데를 동시에 상대하는데요. 여기서 자신을 극하는 목에는 토의 음기운이 나오게 되어 있고 기토가 나오게 되어 있고, 자신이 극하는 수에는 토의 양인 무토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무토와 계수가 만나서 무의 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1대2의 개념으로, 극과 극의 개념으로서, 마주보는 개념과 극과 극의 개념으로서 상생, 즉 합의 원리를 유추해 봤습니다. 이걸 말을 바꾸면은 겉으로 볼 때는 수와 화의 관계는 뭡니까? 자, 수극 화의 개념인 거고, 수와 토의 관계는 토극 수의 관계로서 극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오행은 극의 관계인데 그 극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합과 극이 다른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즉 극 속에서 합이 나오는 겁니다. 지극한 합 속에서 가장 애매한 극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이건 뭡니까? 극은 우리 인간 사이에 비할 때 가장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존재를 극이라 할 수 있겠고, 합은 나와 가장 밀접한, 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존재일 수도 있는 것인 거고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누굽니까? 가장 여러분의 있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이죠. 혹은 부부일 수 있겠죠. 자식일 수 있겠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역시 부부일 수 있는 겁니다. 즉 가장 가까운 동지가 때에 따라서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이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간합의 원리, 즉 천간합이 성립되는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하게 잘 못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그래도 믿고 있는 것은 뭐냐, 강사는 부족해도 강의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주 샤프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맞죠? 아닙니까? 좀 못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한번 더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합에도 또 재미있는 논리가 있죠. 뭡니까? 봅시다. 이 5개, 즉 갑기가 합해서 토가 되고, 을경이 합해서 금이 되고, 병신이 합해서 수가 되고, 정임이 합해서 목이 되고, 무게가 합해서 화가 됩니다. 이 5가지 합이 그냥 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합에도 또 어떤 그 잘 되고 못 되고의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합을 한번 봅시다. 이 합을 봅시다. 합에는 갑기부터 을경, 병신, 정임, 무게에서 5가지 합이 있는데, 이 합은 각각 이렇게 아까 했듯이 극과 극, 즉 여기 보시면 틀림없이 극과 극의 논리로서 합이 되죠. 우리가 지금 증명할 대로 극과 극 속에서 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합의 원리죠. 음양에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그런데 이 합이 잘 되고 못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설에 합에서 특히 사주에서 나중에 정임합이 있으면은 어떤 책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유정지합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음란지합이다 해서 뭐 이렇게 그 여성이 정임합이 있으면 뭐 이렇게 이성관계가 불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같은 경우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갑기합을 볼까요? 갑기합은 목, 이제 양목과 토가 이렇게 합을 합니다. 양목과 음토가 서로 합을 하게 돼 있죠. 양목과 음토. 그래서 뭐로 변합니까? 요거는 토로 변합니다. 자, 갑기를 다시 볼 때, 갑목과 기토가 합해서 토로 변한다고 할 때, 이 기토는 어차피 변해도 진의 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갑목은 어떻습니까? 갑목지가 기토를 만났는데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진은 없어지고 토로 가는 거죠. 그러면 갑목과 기토가 합할 때 누가 합을 꺼리겠습니까? 누가 합을 좋아할까요? 예, 빙고. 뭡니까? 토죠. 토는 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목은 합을 꺼립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주에서 얘기할 때 간목이 일간일 때는 합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봅시다. 이렇게 그럼 잘 보면 이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합을 꺼리는 게 있고 둘 중에 하나는 합을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자, 을경합을 봅시다. 을경합. 을경합을 보면은 이 을경합은 을목과 경금이 모여서 합을 하는데요. 을목과 경금 중에서 누가 합을 꺼립니까? 경금은 금으로 가니까 꺼리지 않고 을목이 꺼리게 되어 있죠. 을목은 자기를 버리고 가는 거고 금금은 지네표로 가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일단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신을 볼까요? 병신. 병신은 합해서 화와 금이 만나서 수로 변하니까 둘 다 어느 것 쪽으로 가진 않지만 변하는 수를 볼 때 화의 입장에서는 수하고는 극이라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놈입니다. 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하고 친한 놈입니다. 그러면 금의 입장이 신금하고는 친하지만 병화하고는 안 친하죠. 누가 변화되는 게. 그럼 누가 합을 하기 싫어하겠습니까? 예, 병화가 합을 하기 싫어하겠죠. 을경에서는 을목이 합을 하기 싫어하지만 병신에서는 병화가 합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무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게가 합해서 뭐로 갑니까? 화로 변하죠. 그러면 무토나 개수가 합해서 화로 변하니까 둘 다 관계 없다 볼 수 있지만 잘 보면은 수는 지하고 이렇게 화하고는 서로 극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과는 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가 극하더라도 일단 별로 상대된 관계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는 꺼리는데 무토는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생해주는 관계니까 문제가 없죠. 이때는 누가 꺼립니까? 무토가 꺼리가 되죠. 그런데 딱 하나, 여러분, 정임은 자 봅시다. 정화와 임수가 만나서 목으로 변합니다. 그럼 누가 더 꺼릴까요? 자, 정과 임이 만나서 이렇게 목으로 변할 때 정화와 임수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참 어떤 천간이 합을 하는 걸 꺼릴까요? 이것은 오늘 퀴즈 문제로 내놓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셔야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오십시오. 예,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부부지간에 이렇게 딱 합을 해서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자, 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합은 사실은 뭡니까? 극과 극 속에서 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왼수가 어느 순간에 지나면은 아주 가장 가까운 아군이 되는 거죠. 바로 적과 동지는 한 이불 속에 존재한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